젠장. 국방대학교 입학 준비로 짐을 싸는데 약혼녀라는 작자는 여전히 싸늘하게 경고하듯 짓거렸다. 대학 가면 기숙사부터 알아봐. 매일같이 찾아올 생각 마. 송신우 녀석 질투할 거 뻔히 아니까 대꾸도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내가 지원 대학 바꾼 건 꿈에도 모르겠지? 글고 입학식 날 혼인 신고 같은 거 안 해도 돼. 어릴 적 약속은 이제 땡이야. 잠시 멈칫했지만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설명할 필요도 없지? 집에서 1000리나 떨어진 국방대학교에 가게 될 거고 이미 오래전에 포기한 애였으니까. 더 이상 기대 같은 거 안 해. 어차피 쟤랑 나랑 목적은 똑같으니까. 서로에게서 벗어나 다시는 엮이지 않는 거. 바로 어제 학교쌤을 찾아갔다. 담임쌤, 저 결정했어요. 북경대 말고 국방대 해독학과로 바꿔주세요. 차가운 가을바람에 야른 몸이 꼿꼿하게 섰다.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쌤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 주현이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기운서 때문에 북경대 양보할까 봐 얼마나 걱정했는데. 근데 국방대 해독학과는 좀 특수한 상황이라 신분 세탁하고 익명으로 살아야 할 텐데. 가족들이랑 상의는 해봤니?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가족이라는 단어의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내 잠잠해졌다. 그들의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면 더 이상 빼앗길 것도 없겠지? 계기라면? 어릴 적 날 구하려다 강물에 빠져 죽은 사촌 동생 때문이었다. 부모님은 그 애를 집으로 데려와 쟤는 내 목숨 빚진 거나 마찬가지니 알아서 귀여워라며 온갖 좋은 걸 다 줬다. 심지어 내 약혼녀마저 그 녀석을 좋아하게 됐으니까. 가족의 사랑 전부 다 빼앗긴 거지? 심지어 북경대 자리까지 뺏으려고 부모님은 기운서랑 혼인신고까지 시키려 했다. 밤새도록 좁디 좁은 베란다 침대에서 고민한 끝에 드디어 깨달았다. 이번에는 절대 양보 안 해우 싹 다 끊어버리고 그 어떤 인연도 만들지 않겠어. 차가운 길 위로 붉은 노을이 쏟아지고 그림자는 외로이 드리워졌다. 퇴근하는 작업복 차림의 사람들이 자전거를 탄 채 왁자지껄 떠드는 모습이 낯설기만 했다. 시끄럽고 북적거리는 세상은 나와 어울리지 않아. 그때 지프차 한 대가 내 앞을 막아섰다. 창문이 스르륵 내려가고 차가운 얼굴의 기운서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쏘아붙였다. 학교에는 다 말해놨어. 닥치고 있으니 당연히 다 말했겠지. 기운서 명령대로 북경대를 양보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나겠다고. 대답을 기다릴 새도 없이 송신우가 뒷좌석에서 고개를 내밀며 손에 든 물건들을 흔들어댔다. 형, 이거 봐. 윤서 누나가 옷이랑 신발, 라디오까지 싹 다 사줬어. 북경대 가서 촌스럽게 보일 순 없잖아. 송신우 목에 걸린 목걸이를 쏘아봤다.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심장이 송곳으로 꿰뚫린 듯 아파왔다. 그거 할머니 유품이자 내가 기운서에게 줬던 커플템이었는데 설마 기운서가 송신우를 너무 아낀 나머지 그걸 줘버린 건가? 내 시선을 눈치챘는지 기운서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신우가 맘에 들어 하잖아. 별로 비싼 것도 아니고. 혼인신고하면 더 좋은 걸로 사줄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목걸이 자체는 얼마 안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였다. 안타깝게도 기운서 입에서 나오니 그저 하찮은 물건 취급당했다. 뭐 어쩌겠어. 애초에 날 좋아하지 않았으니 소중하게 생각할 리가 없지. 혼인신고 얘기에 송신우 눈에 질투심이 활활 타올랐다. 일부러 가련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윤서 누나, 형 표정이 안 좋은데. 내가 북경대 빼둬서 그런가? 미안해. 내가 괜히 탐냈나 봐. 나는 아무도 안 좋아해줘도 돼. 송신우가 슬퍼하는 꼴을 못 보겠다는 듯 기운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날 쏘아보며 쏘아붙였다. 신우는 불쌍한 애잖아. 넌 가진 게 많으면서 왜 제 걸 뺏으려고 그래? 송신우를 다독이며 말했다.
걱정 마, 북경대는 내 거야. 아무도 못 뺏어 가, 넌 알아서 가, 집에 가서 반성이나 해. 신우한테 사과하기 전까지 용서 안 할 테니까. 그렇게 말하며 냅다 엑셀을 밟아버렸다. 흙먼지만 잔뜩 뒤집어 쓴 채 남겨진 나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송신우는 뒷좌석에서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나를 약 올렸다. 먼지 때문에 기침이 멎지 않았다. 나는 아무 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전부 내 잘못이란다. 차가운 바람에 낙엽이 어깨 위로 떨어질 때까지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예전에는 부모님이 편애하는 바람에 기댈 곳 하나 없었는데 주기훈, 그 빌어먹을 놈이 나타나서 얘는 내가 지킬게. 이제 아무도 널 괴롭히지 못해 라말하며 내 편이 되어주었었다. 근데 평생 내 곁에 있겠다던 그 여자마저 변심해버렸네. 암울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부모님의 편애, 약혼녀의 변심, 전부 다 필요 없어.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다. 분홍빛 노을이 마치 비웃듯이 외롭고 슬픈 내 모습을 조롱하는 듯 했다. 부모님이 송신우를 데려온 후 나는 철저히 잉여 인간이 되었다. 날 구했다는 이유로 장난감부터 옷, 심지어 부모님의 사랑까지 전부 양보해야 했다. 심지어 약혼녀마저 날 원하지 않으니까. 나는 마치 이 세상에 떠도는 외로운 유령 같았다. 조용히 문 앞에 서 있자 집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심장을 꿰뚫었다. 핏물이 발밑으로 스며들어 거대한 그림자를 만들고 나를 집어삼켰다. 문을 열자 왁자지껄하던 웃음소리가 뚝 멈췄다. 마치 내 존재가 그들의 화목한 분위기를 깨기라도 한 것처럼. 엄마는 곁눈질로 날 훑어보더니 구석에 놓인 의자를 가리켰다. 그 위에는 밥 한 그릇이 놓여 있었는데 반찬이라고는 풀떼기 몇 개가 전부였다. 식탁 위에는 고기 반찬이 가득한데도 말이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은 사촌 동생이 크려면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며 늘 좋은 걸 줬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알아서 눈치껏 행동하라고 강요했다. 하지만 밥상은 늘 이 모양이었다. 이제 나는 늘 낡은 침대가 놓인 베란다에서 곰팡내 나는 반찬이나 뜯어먹어야 한다. 하지만 부모님은 송신우와 나는 고작 반년 차이밖에 안 난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했다. 나 역시 영양분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는 척했다.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일부러 생선 한 조각을 내 밥그릇에 올려주며 미소 지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어서 먹어.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엄마, 저 생선 알레르기 있는 거 아시잖아요. 생선 좋아하는 건 사촌 동생이고 이번에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잔소리를 늘어놓는 대신 엄마는 드물게 다정한 눈빛으로 날 바라보며 물었다. 학교에는 다 말했지? 북경대는 신우한테 양보하고 넌 내년에 다시 시험 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목소리도 차갑게 변했다.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어. 넌 쟤한테 빚진 목숨이나 마찬가지인데 북경대가 대수야? 좀 눈치껏 행동해. 몇 번이나 겪었지만 엄마의 편애는 여전히 가슴에 비수를 꽂는 듯 아팠다. 아빠는 수저를 내려놓더니 갑자기 내 뺨을 후려쳤다. 험악한 표정으로 쏘아붙였다. 어떻게 저런 은혜도 모르는 자식을 낳았을까? 내가 싫다고 하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널 자식으로 인정 안 해. 귓가가 멍멍하고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분노에 찬 부모님의 눈빛을 마주하자 온몸이 칼날에 난도질 당하는 듯 덜덜 떨렸다. 송신우는 가련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형, 괴롭히지 마세요. 제가 괜히 눈치 보여서 그래요. 저는 공부할 복이 없나 봐요. 형 탓 아니에요. 제가 부족한 탓이죠. 부모님은 황급히 송신우를 달래며 반드시 내게 북경대를 양보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제야 송신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창백한 얼굴로 날 바라봤다. 형, 제가 형 거 뺏으려는 건 아니에요. 싫으면 제가 가면 돼요. 아빠는 분노에 휩싸여 험악한 표정으로 날 노려봤다. 이제 속이 시원하냐?
온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당장 사촌 동생한테 사과해 뺨에 흐르는 피를 닦아내며 주위를 둘러봤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날 궁지로 몰아넣을 생각밖에 하지 않는다. 아빠가 또다시 손을 올리려는 순간 옆집 아저씨가 나섰다. 주원이는 이미 북경대 양보하겠다고 학교에 말해놨어. 오늘 학교에 가서 다 얘기하고 왔다고. 부모님의 얼굴이 그제야 조금 누그러졌다. 엄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날 쏘아봤다. 사촌 동생은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 넌 돈 벌러 나가. 제 학비는 내가 되는 거야? 잊지 마. 그건 내가 갚아야 할 빚이야. 멍하니 엄마를 바라봤다. 어떻게 저런 잔인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을 수 있을까? 엄마는 아들의 반응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당장 돈 벌러 나가. 어차피 집에서 빈둥거릴 거잖아. 아빠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 후 온 가족이 송신우의 입학 파티를 어떻게 성대하게 열어줄지 의논하기 시작했다. 북경대에 합격한 건 집안의 영광이니 나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내 존재는 마치 집안의 쓰레기통 같았다. 필요할 땐 들먹이지만 필요 없을 땐 가차없이 내다 버리는 존재. 언제부터 침대에 누워 있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 아파왔다.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집에서 숨막히는 공기 때문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10년도 더 된 낡은 요는 겨우 몸 절반만 가릴 수 있을 정도로 낡고 습했다. 송신우는 넓고 밝은 방에서 온갖 장난감과 사탕을 마음껏 누리는데 나는 비좁은 베란다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여름에는 더위에 지치고 겨울에는 추위에 떨며 살아야 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았다. 더 이상 이 집안에 필요 없는 존재라면 영원히 사라져주는 게 답이겠지? 그날 밤 꿈을 꿨다. 어릴 적 부모님이 나를 품에 안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던 꿈. 주기훈은 내 볼을 꼬집으며 귀여워라고 말했었다. 따뜻한 물줄기에 몸을 담근 듯 깨어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송신우가 악몽처럼 나타나자 부모님의 얼굴이 흉악하게 변하며 나에게 소리쳤다. 주기훈 역시 점점 멀어져 갔다. 나는 울면서 애원했다. 엄마, 누나, 버리지 마세요. 미친 듯 쫓아갔지만 발미되는 걷잡을 수 없는 심연이 펼쳐져 있었다. 절망과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다. 부모님과 주기훈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송신우를 감싸 안으며 멀어져 갔다. 나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어둠 속에 잠겼다. 밖에서 터지는 폭죽 소리에 잠에서 깼다. 더 이상 그들 때문에 아파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했다. 다행히 꿈일 뿐이었다. 지프차 한 대가 마당으로 들어오고 키가 훤칠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재빨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주기훈의 양아버지이자 집안의 오랜 친구인 주기건이었다. 그는 주기훈 할아버지의 목숨을 구한 인연으로 어릴 적부터 주기훈과 나를 약혼시켰었다. 사실상 내게 잘 대해주는 유일한 어른이었다. 주기건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곁에 서 있는 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착한 애. 폭죽도 터뜨려주고. 재준이, 너도 참 싹싹하구나. 아저씨가 얼마나 기특한지 모른다. 주기훈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아빠, 이건 재준이 때문에 터뜨린 거 아니거든. 재준이가 대학 가는 걸 축하하는 건데 내가 나서서 막았다. 아저씨, 피곤하실 텐데 먼저 들어가서 쉬세요. 얘기는 나중에 해요. 주기건에게서 진실을 듣고 싶지 않았다. 내가 국방대 해독학과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 조용히 떠나고 싶었다. 더 이상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으니까. 주기건의 표정이 굳어졌다. 딸을 노려보며 화를 내고는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아저씨는 신경 쓰지 마. 남은 건 나와 주기훈뿐이었다. 주기훈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혼인신고는 아빠한테 먼저 말하지 마. 그리고
북경대 양보한 건 제대로 해명해야 할 거야. 알았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주기훈은 송신우를 북경대에 보내기 위해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려 한다. 정말 대단하네. 신우는 아직 어려서 충격받으면 안 돼. 혼인신고 얘기는 절대 꺼내지 마. 그리고 어제 사과하라고 했잖아. 왜 아직도 안 했어?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주기훈이 다그치듯 물었다. 조만간 북경대에 가니까 옷감표랑 식량표 좀 줘. 그래야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주기훈이 늘 송신우만 생각하는 모습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내가 그런 거나 신경 쓸 것 같아? 내 덕분에 그런 거 다 없어진 지 오래인데. 주기훈은 그제야 내 처지를 깨달았는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걱정 마. 혼인신고 약속했으니까 딴소리 안 해. 주기훈은 결혼으로 나를 달래려 하고 있었다. 언니, 정말 형이랑 결혼할 거예요. 주기훈의 표정이 험악하게 변했다. 문 쪽을 쏘아봤다. 송신우가 문을 붙잡고 서 있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게 아니야. 주기훈이 해명하려 했지만 송신우는 발작이라도 일으키는 듯 벽에 머리를 찌으며 괴로워했다. 언니가 형이랑 결혼하는 거 싫어. 나도 언니 좋아하는데. 송신우는 극도로 불안해했다. 주기훈은 황급히 날 밀어내고 송신우를 붙잡았다. 송신우의 부모님도 뛰어나와 송신우를 부축해 병원으로 데려갔다. 떠나기 전 주기훈은 차가운 눈빛으로 날 노려보며 싸늘하게 말했다. 일부러 신우를 자극하려는 속셈이었어? 넌 정말 악랄하구나. 혐오감으로 가득 찬 주기훈의 눈빛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송신우는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슬픈 척만 하면 됐다. 그러면 온 가족이 그 녀석을 중심으로 돌아갔으니까. 모든 잘못은 내게 있었다. 주기훈의 환한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날 사랑하지 않는 여자 때문에 슬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여전히 가슴이 아팠다. 송신우의 얄팍한 수작은 조금만 신경 쓰면 꿰뚫어 볼 수 있었다. 예전에는 주기훈도 송신우를 편애하는 가족들에게 질색했다.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내 손을 잡고 집으로 뛰어들어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들리도록 말했다. 이제 아무도 재준이 괴롭히지 못해. 그때 주기훈은 정말 멋있었는데. 언제부터 주기훈이 변해버린 걸까? 송신우를 싫어하던 마음이 점점 동정심으로 변해버린 걸까? 송신우는 늘 내 모든 것을 앗아가는 악마 같았다. 차갑게 식은 눈으로 멀어져가는 차를 바라봤다. 주기훈 때문에 슬퍼하는 것도, 이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집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다. 앞으로는 나 자신을 위해 살 거야. 내 젊음을 조국을 위해 바칠 거야. 집으로 돌아와 좁고 낡은 베란다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낡은 상자 안에는 주기건 아저씨가 준 선물들이 가득했다. 나무 인형부터 작은 낙엽까지. 아저씨가 준 선물은 보물처럼 아끼고 소중하게 간직해왔는데. 하지만 이제 모두 쓰레기일 뿐이었다. 모든 선물을 마당에 늘어놓고 불태웠다. 주기건 아저씨에 대한 사랑과 함께. 선물이 거의 다 타들어갈 때쯤 주기훈이 집으로 돌아왔다. 마침 불타는 나무 인형을 발견한 주기훈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불안감에 휩싸였다. 주기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재준아, 이건 내가 준 선물이잖아. 왜 태우는 거야? 마치 통제 불가능한 무언가가 그녀에게서 멀어져가는 듯 초조해했다. 타들어가는 나무 인형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와 눈을 마주쳤다. 그 순간 주기훈은 눈앞의 남자가 자신에게서 멀어져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숨을 크게 들이쉬며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를 털어냈다. 더 이상 부모님의 사랑에 목매달 필요도 없었고 주기훈이 누구를 신경 쓰든 상관없었다. 나만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였다. 지나간 건 다 태워버리는 게 좋아. 무심코 주기훈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20일만 더 참으면 영원히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꾹 참았다. 주기훈은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버리길 잘했어. 어차피 별로 값나가는 것도 아니잖아.
혼인 신고하고 나면 다시 사줄게 미소 지으며 생각했다. 우리는 혼인 신고 따위 하지 않을 거고 미래 따위는 없을 거라고. 주기훈은 나 말고는 선택지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겠지. 아까의 불안감은 그저 기우였을 거라고. 주기훈은 다시 거만하고 냉담한 표정을 지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맨날 그렇게 뚱한 표정 짓지 마. 신우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우울증까지 있어서 더 이상 자극하면 안 돼. 넌 가진 게 많으면서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려? 살짝 비웃으며 되물었다. 내가 뭘 가졌다는 거야? 부모님의 사랑, 약혼녀의 관심, 심지어 제대로 된 옷 한 벌조차 없는데? 송신우가 내 모든 걸 빼앗아 갔는데 뭘 더 양보해야 하는 거야? 주기훈은 내 한탄을 듣기 싫다는 듯 짜증을 냈다. 내겐 부모님이 계시잖아. 그리고 나도 있고. 신우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사과하라고. 내가 잘못 들었나? 송신우의 우울증은 뻔히 쇼였지만 다들 모른 척 외면하고 있었다. 송신우겐 부모님도 있고 주기훈 내 보살핌에 의료진까지 쫙 깔렸잖아. 내가 굳이 갈 필요 있어? 차갑게 쏘아붙였다. 주기훈은 발끈했다. 넌 도대체 인간성이 없어? 몇 년 동안 제 우울증 앓게 한 게 누군데. 그래도 넌 제 사촌 형이잖아. 좀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평소에 너무 오냐오냐 했더니 아주 버릇이 없어졌어.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지금 당장 병원 가서 사과해. 안 가면 혼인신고는 없는 걸로 할 거야. 마치 혼인신고를 무기 삼아 협박하는 듯 했다. 가든 말든 신경 안 써. 차가 떠나는 뒷모습을 덤덤하게 바라보다 집으로 돌아왔다. 짐을 싸서 떠날 생각이었지만 막상 챙길 만한 물건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았다. 텅 빈 집에는 추억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저녁이 되자 부모님이 돌아왔다. 송신우를 자극했다며 싸늘하게 쏘아붙였다. 엄마는 내 앞에 서서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재준아, 주기훈은 신우도 좋아하는 애야. 병원에서 죽겠다고 난리치는 애를 두고 볼 수만은 없잖아. 넌 사촌 형이니까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줘야지. 송신우를 맹목적으로 편애하는 엄마에게 더 이상 기대를 걸지 않았지만 뻔뻔함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다. 뜨거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말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뺨을 후려쳤다. 멍하니 엄마의 눈을 바라보며 목이 꽉 막힌 채 간신히 입을 열었다. 엄마. 저 엄마 아들이잖아요. 엄마는 늘 송신우한테 양보하라고 했잖아요.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뭘 더 양보해야 했어요? 집안의 모든 물건부터 시작해서 옷, 새해 선물, 방까지 송신우한테 안 준 게 뭐예요? 북경대도 포기했잖아요. 심지어 주기훈까지 양보해야 해요. 제가 내 심장을 꺼내달라고 하면 그것마저 줘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전 엄마 아들이 맞아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가슴속에 묻어둔 질문을 쏟아냈다. 엄마는 실망한 표정으로 내 뺨을 후려쳤다. 쟤는 내 때문에 아빠를 잃었어. 내가 갚아야 할 빚이 아직도 남았다고 아빠도 질세라 험악한 표정으로 소리쳤다. 이번에도 양보 안 하면 넌 내 아들도 아니야. 엄마는 매정하게 뒤돌아섰다. 문틀에 기대서서 머리 위에 떠오른 저녁 노을을 바라봤다. 마치 조롱하듯이 내 슬픈 모습을 비웃는 듯 했다. 그들은 내가 행복할 거라고 믿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기훈이 돌아왔다. 다짜고짜 말을 꺼냈다. 재준아, 신우 상태가 너무 안 좋아. 혼인신고는 좀 미뤄야 할 것 같아. 마치 명령하듯이 통보했다. 이미 실망할 대로 실망해서 더 이상 슬프지도 않았다. 창백하게 굳은 얼굴로 한 글자씩 또박또박 내뱉었다. 그래 주기훈은 내가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동의하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 한참 동안 주기훈을 바라보지 않다가 마당에 있는 오동나무에 시선을 고정했다. 11살 때 송신우 때문에 부모님에게 매를 맞아 쫓겨났던 기억이 떠올랐다. 갈 곳 없이 텅 빈 거리를 헤매다 오동나무 아래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주기훈이 내밀었던 따뜻한 손길을 기억했다. 나랑 같이 집에 가자. 주기훈은 어두컴컴한 내 삶의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 후로 주기훈은 내 삶의 전부이자 희망이었다. 주기훈의 꿈을 이루기 위해 1978년에 대입시험이 부활하자 남몰래 노력했다. 그리고 마침내 북경대에 합격했지만 이 모든 것은 허상에 불과했다. 내 눈앞에 있는 주기훈은 완전히 변해버렸다. 송신우를 북경대에 보내기 위해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하려는 주기훈은 더 이상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다. 혼인신고를 미루겠다는 주기훈의 말에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었으니까. 다음은 약속 파기겠지? 그러면 나는 대학에 갈 기회를 잃게 될 거고 주기훈도 나와 결혼하지 않겠지? 하지만 괜찮다. 이미 북경대는 포기했으니까. 20일만 지나면 이 고통스러운 곳을 떠나 국방대학교에 갈 수 있다. 그곳에서 모든 인연을 끊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재준아, 오해하지 마. 널 믿으니까 하는 말이야. 잠시 미루는 것뿐이야. 주기훈은 내가 반항하지 않자 불안한 마음에 변명하듯 말했다. 오동나무에서 시선을 떼고 갑자기 주기훈에게 질문했다. 저기, 혹시 11살 때 그 오동나무 아래서 나한테 무슨 약속했는지 기억해? 주기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뭔가를 떠올린 듯 잠시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말을 꺼내기도 전에 경비병이 다급한 표정으로 다가와 말했다. 주기훈 씨, 병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송신우가 또 자해를 했다고 합니다. 주기훈은 미간을 찌푸리며 나를 내버려두고 차에 올라탔다. 차가 떠나는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 방으로 돌아왔다. 좁고 낡은 베란다에는 태울 만한 물건도 없었다. 주기훈의 선물은 물론이고 낡고 야른 옷 몇 벌이 전부였다. 부모님은 내게 생명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던 것이다. 아니, 주긴 줬겠지. 하지만 모두 송신우에게 줬을 뿐. 주기훈이 떠난 후 일주일 동안 부모님과 주기훈은 송신우 곁을 지켰다. 나는 그동안 송신우의 역겨운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됐고 부모님의 편애에 시달리지 않아도 됐다. 주기건 아저씨를 찾아가 국방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미리 체력을 단련하고 훈련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앞으로 해독학과에서 일하려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일이 많을 테니까. 주기건은 별다른 의심 없이 내게 훈련을 시켜줬다. 시간이 흘러 또 일주일이 지났다. 땀을 뻘뻘 흘리며 훈련에 집중하고 있는데 주기건이 머리를 짧게 자른 내 모습을 보더니 감탄했다. 이제야 군인 같네. 주기건은 내가 훈련받는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짐작하는 바가 있어서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젊은이들의 일은 젊은이들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내 오랜 친구를 편애하는 가족들이 못마땅했던 것이다. 자주 해외 임무를 나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도울 수는 없지만 필요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평화로운 일상은 송신우의 귀환으로 깨졌다. 마당에서 기마 자세로 훈련하고 있는데 부모님과 주기훈이 송신우를 둘러싸고 웃으며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송신우는 주기훈에게 완전히 기대고 있었고 부모님은 그런 두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주기훈은 내 시선을 느낀 후에야 송신우를 밀어냈다. 송신우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투덜거렸다. 누나, 내가 싫어. 주기훈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다시 송신우를 안았다. 송신우는 집으로 들어가면서 나를 힐끗 쳐다보며 도발적인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들과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듯 훈련에만 집중했다. 훈련이 끝나고 땀을 닦고 있는데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뒤돌아보니 주기훈이 잡지 한 권을 들고 서 있었다.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주기훈은 송신우를 방에 데려다주고 낡은 베란다 침대 위에 놓인 국방대학교 잡지를 발견했다. 불안감을 느낀 그녀는 급하게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왜 국방대학교 자료를 보고 있는 거야? 주기훈의 질문에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수건으로 땀을 닦았다. 대답해. 주기훈은 내 손을 잡았다. 마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몸을 떨었다. 억지로 그녀의 작은 손을 뿌리치며 미소 지었다. 그냥 잠깐 봤어. 주기훈은 내 눈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했다. 안심한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별거 아니잖아. 너는 몸도 약해서 국방대학교에는 안 맞아. 내년에 다시 시험 봐. 넌 머리도 좋으니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거야. 나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주기훈은 내가 기회를 잃을까 봐 걱정하고 있었다. 부모님이 여름 동안 돈을 벌라고 내보낼 텐데. 걱정 마. 내가 돈은 어떻게든 마련해 줄게. 신우 학비는 내가 준비해 놨으니까. 주기훈이 송신우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 수 있었다. 북경대 자리까지 양보하게 만들고 학비까지 준비하다니. 정말 감동적인 가족애다. 주기훈의 불안한 속마음을 알아차렸지만 그게 나에 대한 사랑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죄책감일 뿐이겠지? 송신우가 징징거리면 부모님이 나를 돈 벌러 내쫓을 게 뻔하고 주기훈도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다행히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 내가 침묵하자 주기훈은 내가 질투하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다. 하지만 짧게 자른 머리카락 때문에 손길을 멈칫했다. 이전의 예술가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왜인지 모르게 내가 분명히 눈앞에 있는데도 곧 사라질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재준아, 난 널 믿어. 조금만 기다려. 혼인신고는 잠시 미루는 것뿐이야. 주기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전 같았으면 감동했을 테지만 지금은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덤덤한 내 모습에 주기훈은 더욱 불안해했다. 2층 베란다에서 송신우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질투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부모님과 송신우의 꼴 보기 싫은 모습을 보기도 싫었고 훈련 때문에 너무 피곤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집을 나섰다. 학교에 가는 길에 제복을 입은 군인이 서 있었다. 늠름한 풍채와 강직한 눈빛은 보는 이로 하여금 존경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자신을 국방대학교 해독학과 교수라고 소개하며 나를 데리러 왔다고 말했다. 국방대학교 해독학과는 특수학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입학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수들이 직접 학생을 선발해 비밀 훈련 장소로 데려간다. 인수인계를 마치고 국방대학교 교수는 일주일 후에 다시 와서 나를 데려갈 거라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군복을 입고 씩씩하게 걷는 국방대학교 교수의 모습을 떠올렸다.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조국에 봉사하고 저분처럼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춥고 외로운 집이었지만 국방대학교에 대한 희망으로 가슴이 설렜다. 집에 도착하니 부모님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송신우가 내 침대에 앉아 비웃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형, 주기훈 누나는 날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마치 내 모든 것을 빼앗아왔다는 듯 얄밉게 속삭였다. 봤지? 내가 원하면 형 것도 다 내 거야. 그런데 왜 아직도 이 집에 남아있는 거야? 빨리 죽어버리지 그래. 나는 송신우의 도발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예전처럼 날 자극해서 미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지금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송신우는 그런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주기훈이 나와 혼인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며칠 동안 자해 소동을 벌였지만 주기훈은 여전히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뿐이었다. 송신우는 어떻게든 나를 자극하고 싶었다. 그의 눈에서 광기가 번뜩였다. 내가 질투심에 나를 밀어 넘어뜨렸다고 하면 누가 믿을까? 갑자기 내 팔을 잡아챘다.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감이 왔다.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지만 송신우는 나를 2층 난간 아래로 밀어버렸다. 살려줘. 살려줘. 송신우는 먼저 벽에 머리를 박아 피를 낸 다음 내 옆에 쓰러져 울부짖기 시작했다. 송신우의 비명소리에 부모님과 주기훈이 달려왔다. 두 사람의 상태를 확인한 부모님은 아무 말도 없이 내 배를 발로 걷어찼다. 어떻게 신우한테 이럴 수가 있어? 험악한 표정으로 쏘아붙였다. 억울했지만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송곳으로 심장을 꿰뚫는 듯 아팠다. 저런 악독한 놈을 낳다니. 차라리 널 낳지 말 걸 그랬어. 아빠는 분노에 휩싸여 발로 내 몸을 짓밟았다. 엄마는 송신우를 부축하며 울먹였다. 미안하다. 내가 잠시 한눈판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신우야, 괜찮아. 빨리 병원에 가자. 얼굴에 피를 뒤집어 쓴 송신우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긁힌 상처 몇 개가 전부였다.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며 부모님과 주기훈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송신우는 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각도에서 나를 향해 비열하게 미소 지었다. 2층에서 떨어진 나는 온몸이 부서지는 듯 아팠다.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데 또다시 발로 짓밟히니 더욱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은 마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부모님은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었다. 그들은 맹목적으로 송신우를 믿고 있었다. 겨우 몸을 일으켰지만 온몸이 덜덜 떨렸다.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주기훈을 바라봤다. 송신우는 가련한 표정으로 울먹였다. 형, 죄송해요. 제가 누나를 빼둬서. 형이 절 싫어하는 거 알아요. 제가 죽으면 형이 행복해질까요? 제 목숨 드릴게요. 부모님과 누나 슬프게 하지 말아주세요. 송신우의 연기에 부모님은 더욱 분노했다. 나는 절망감에 휩싸여 차갑게 식어버린 송신우를 바라봤다. 부모님, 그리고 주기훈에게 더 이상 기대를 걸지 않기로 다짐했건만 왜 또다시 상처를 받아야 하는 걸까? 주기훈은 뺨을 후려쳤다.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할 수가 있어. 넌 정말 인간도 아니야. 뺨이 얼얼했다.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나는 멍하니 주기훈을 바라봤다. 주기훈 역시 부모님처럼 송신우를 맹목적으로 믿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내가 악당으로 보일 것이다. 주기훈에게 해명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주기훈은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너처럼 악랄한 사람은 처음 봤어. 어떻게 널 믿고 결혼할 수 있겠니? 주기훈은 더 이상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송신우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다. 송신우는 차에 타기 전 나를 향해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마치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마와 같았다.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꼼짝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고요한 밤, 차가운 달빛이 쏟아졌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온몸이 마비된 것처럼 감각이 없었다. 힘겹게 몸을 일으켜 집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워 몇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한 후에야 간신히 움직일 수 있었다. 어둠침침한 방에서 혼자 상처를 치료했다. 밤은 차가웠지만 꽁꽁 얼어붙은 내 마음에 비할 바는 아니었다. 부모님과 주기훈의 행동은 무딘 칼날처럼 심장을 짓눌렀다. 이미 무너져버린 내 삶은 또다시 붕괴되었다. 나는 상처 입은 강아지처럼 어두운 베란다에서 상처를 핥았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감정은 메말라버렸다. 그저 텅 빈 껍데기만 남았을 뿐이었다. 빨리 시간이 흘러 이 집을 떠나고 싶었다. 차갑고 냉정한 이 집은 언제든지 나를 삼켜버릴 듯 끔찍한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다. 침대에 누워 밤하늘을 바라봤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었다. 이 세상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은 할머니밖에 없었는데 희미하게 잠이 들었지만 갑자기 쏟아지는 물벼락에 깜짝 놀랐겠다. 눈을 뜨기도 전에 누군가 내 팔을 잡아 끌었다. 나를 거실로 끌고 간 사람은 부모님이었다. 주기훈과 송신우도 함께였다. 겉으로는 찰과상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내 행동을 용서할 수 없다는 듯 험악한 표정을 지었다. 아빠는 내 배를 발로 걷어차며 으르렁거렸다. 당장 신우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용서받지 못하면 내 아들로 생각 안 할 거다. 차가운 집, 냉정한 가족, 그리고 상처투성이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다. 모두의 얼굴을 훑어봤다.
혐오와 증오로 가득 찬 부모님의 얼굴, 실망감으로 가득 찬 주기훈의 얼굴, 그리고 승리감에 젖어 비열하게 미소 짓는 송신우의 얼굴이 보였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지금은 나를 괴롭히고 있었다. 몇 번이고 날 상처 줘놓고 급기야는 계급 투쟁보다 더 싸늘하게 만들어버리네. 뻔히 송신우가 함정을 판 건데 억지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예전 같았으면 가족애를 지키고 인정받고 싶어서 굴복했을 텐데. 지금은 냉혹한 가족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끔찍하게 싫다. 이런 집안에 태어나다니 대체 왜? 고집을 부리는 날 보며 아빠는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발로 걷어찼다. 아직도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냐? 비틀거리며 쓰러져 피를 토했다. 주기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다가와 날 부축하려는 듯 했지만 내 행동을 바로잡을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아빠를 말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빠, 그만하세요.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벌을 받아도 싸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주기훈은 차가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지금 재준 씨 상태로는 결혼하기 힘들 것 같아요. 신우가 목숨을 부지한 게 천만다행이지 뭐예요. 벌을 주는 의미에서 혼인신고는 잠시 미루고 신우와 먼저 결혼식을 올리도록 하죠. 뭐? 지금 나한테 벌을 준다는 거야? 어이없어서 헛웃음이 나왔다. 내 비웃음에 주기훈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진심으로 결혼하려는 건 아니고 그저 송신우에게 보상해주려는 것뿐인데. 부모님과 주기훈은 무의식적으로 송신우 앞에 섰다. 내가 화를 내고 송신우를 해칠까 봐 걱정하는 거겠지? 실망스럽게도 나는 화를 내거나 그들을 맡기는커녕 환하게 웃으며 피를 토했다. 그래. 그럼 먼저 결혼하는 걸 축하해야겠네. 매제될 놈하고 처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비틀거리며 베란다로 향했다. 더 이상 그들을 보고 싶지 않았다. 송신우는 가련한 표정으로 말했다. 형, 누나랑 결혼하면 꼭 초대할게. 그냥 형식적인 결혼이지만 난 그걸로도 충분히 만족해. 형한테 축복받고 싶어. 아빠는 코웃음을 쳤다. 걱정 마. 이제가 안 간다고 해도 억지로 끌고 갈 테니까. 잘못을 저질렀으면 벌을 받아야지. 엄마는 아들의 뒷모습을 향해 소리쳤다. 결혼식에 안 오면 당장 집에서 나가. 주기훈은 내가 평소처럼 질투하지 않자 불안감을 느꼈다. 설마 송신우와 진짜 결혼하려는 건 아니겠지? 그녀는 질투에 눈이 멀어 이성을 잃은 내 모습이 아니면 안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번 기회에 정신을 차리면 예전처럼 다시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매제라는 말과 평온한 미소는 가슴에 비수를 꽂는 듯 아팠다. 왜 자꾸 이러는 걸까? 그 후 세 사람은 나를 내버려 두고 내가 쓰러져 죽든 도망가든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내가 그들을 끔찍이 아끼고 주기훈을 너무나 사랑해서 무슨 짓도 저지를 수 없는 존재로 박혀 있었다. 하늘 아래 발 디딜 곳 하나 없는 나는 3일 동안 집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요양했다. 부모님과 주기훈은 결혼식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결혼식장은 구경식당으로 정했다.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치스러운 일이었지만 송신우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돈을 아끼지 않았다. 결혼식 날이 밝자 나는 일찍 짐을 챙겨 국방대학교 교수를 기다렸다. 부모님과 송신우는 구경식당으로 가서 손님을 맞이하고 군인이기 때문에 웨딩드레스를 입을 수 없는 주기훈이 내 앞에 나타났다. 재준아, 이따가 나랑 같이 가자. 신우와의 결혼은 그냥 형식일 뿐이야. 혼인신고도 안 할 거고 널 배신할 일도 없을 거야. 주기훈은 11살 때 부모님에게 쫓겨나 오동나무 아래 앉아 울고 있는 나에게 희망을 주었던 것처럼 맹세했다.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변해버렸다.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주기훈은 안심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오늘 내가 결혼식을 엉망으로 만들까 봐 걱정했는데 이제 보니 정신을 차린 것 같네. 이 주기훈은 어떻게든 나를 결혼식에 데려가고 싶어 했다. 내가 그녀의 곁에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굳게 담은 입술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주기훈은 내가 더 이상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주기훈이 차에 타려고 할 때 경비병이 다가와 식당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주기훈은 아쉬운 표정으로 발걸음을 돌리며 꼭 결혼식에 와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다. 차가 떠나자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주기훈의 차가 떠나자마자 국방대학교 교수의 차가 마당으로 들어왔다. 교수는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냐고 물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15년 동안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가득한 이곳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다. 편애하는 부모님, 변심한 약혼녀. 더 이상 그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다. 곧바로 차에 올라 국방대학교 해독학과로 향했다. 그곳에서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부모님의 아들도 주기훈의 남편도 아닌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리라. 내 조국을 위해? 국방대학교 차량은 구경식당 앞을 지나갔다. 창밖을 통해 식당 앞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보였다. 부모님과 송신우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주기훈은 수줍은 듯 약간 상기된 표정이었다. 네 사람은 정말 잘 어울려 보였다. 차는 점점 멀어져 갔고 네 사람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살아갈 것이다. 구경식당 앞에서 주기훈은 갑자기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고개를 들었다. 나를 기다리던 지프차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그녀를 덮쳐왔다. 부모님은 기쁨에 들떠 만나는 사람마다 아들의 경사를 자랑했다. 송신우가 북경대학교에 합격한 것도 모자라 동네 최고의 미인인 주기훈과 결혼까지 한다니. 주기훈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북경대학교 합격증도 결혼도 모두 원래 재준의 것이었다. 그녀는 단지 송신우의 치료를 돕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동의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부모님의 태도는 마치 송신우가 모든 것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처럼 뻔뻔스러웠다. 송신우는 불안한 눈빛으로 군중 속에서 나를 찾으며 주기훈에게 매달렸다. 형은 왜 안 오는 거야? 축하해주겠다고 약속했잖아. 내가 행복한 꼴을 보기 싫은 걸까? 내가 엎드려 빌면 형이 와줄까? 송신우는 또다시 가련한 척 연기를 시작했다. 아빠는 혀를 차며 말했다. 신경 쓰지 마. 저 녀석은 은혜도 모르는 놈이야. 쯧쯧. 송신우 털끝만큼도 못 따라가는 놈을 아들로 뒀으니 내가 죄인이지. 엄마도 맞장구를 쳤다. 재준이는 정말 눈치가 없어. 사촌 동생 결혼식에 빠지다니. 예전에도 신우를 괴롭히더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보네. 조만간 집에 불러다가 혼쭐을 내줘야겠어. 송신우는 얄미운 표정을 지으며 속삭였다. 아마 누나를 뺏길까 봐 불안한 거겠죠? 저는 그저 결혼이라는 꿈을 이루고 싶을 뿐인데 결혼식이 끝나면 다시 형에게 돌려줄 거예요. 형이 싫어한다면 결혼식은 취소해도 괜찮아요. 송신우의 연기는 또다시 효과를 발휘했다. 부모님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셈이었다. 절망과 고통에 휩싸여 있을 내 모습을 상상하며 송신우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주기훈은 불안한 눈빛으로 밖을 계속 응시했다. 결혼식이 시작될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나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오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었다. 왜냐하면 내가 항상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어디에 있든 항상 나를 찾을 수 있었다. 나는 언제나 그녀 곁에 있었으니까. 주기훈은 내가 옹졸한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다. 그동안 겪었던 고통을 모두 이해하고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질투심에 휩싸여 이성을 잃을까 봐 걱정하고 있었다. 결혼식이 시작되려 하자 주기훈은 초조함을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갔다. 송신우는 급하게 주기훈을 붙잡았다. 누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주기훈은 차가운 눈빛으로 송신우를 쏘아봤다. 순간 송신우는 겁에 질려 가련한 표정을 지어 보이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주기훈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섬뜩한 표정이었다. 주기훈은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주기훈은 송신우를 뿌리치고 집으로 달려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겉으로는 내 걱정을 하는 척했지만 실상은 질투에 눈이 멀어 폭주할까 봐 불안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최대한 빨리 집으로 돌아가 나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싶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집으로 뛰어들어간 주기훈은 현관문을 열고 베란다로 향했다. 재준아, 화 풀고 같이 가자. 다들 널 기다리고 있어. 주기훈은 깨끗하게 정리된 베란다를 보고 경악했다. 낡은 돗자리는 구석에 처박혀 있었고 공부하던 낡은 책상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책상 위에는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더 이상 필요 없어. 주기훈은 영원히 그 두 줄의 글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텅 빈 베란다를 가득 채운 절망감은 심장을 짓누르는 듯 아팠다. 주기훈은 필사적으로 고개를 가로저으며 현실을 부정했다. 재준이는 장난치는 거야? 분명히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야. 그녀의 기억 속에 나는 부모님과 그녀에게 버림받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아이였다. 그럴 리가 없다. 주기훈은 밖으로 뛰쳐나가 마당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 마침내 그녀는 내가 이곳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심어놓은 해바라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행운을 빌어주겠다며 매달아 놓았던 붉은 실도 보이지 않았다. 주기훈은 울면서 오동나무 아래로 향했다. 주기훈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을 알고 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비밀을 꺼내놓고 부모님의 사랑을 갈망하던 곳, 그녀에 대한 감정을 고백하던 오동나무 아래.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끔찍했다. 땅은 파헤쳐져 있었고 작은 병은 깨져 있었다. 주기훈은 털썩 주저앉았다. 이 모든 것이 내가 떠났다는 것을 의미했다. 주기훈은 멍하니 잿더미를 바라봤다. 이제서야 내가 떠나기 전에 보냈던 신호들을 깨달았다. 안타깝게도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그토록 쉽게 떠나버린다. 그녀의 선물을 태우고 아름다웠던 추억을 파괴하고 오동잎 하나 가져가지 않았다. 주기훈이 송신우와 가짜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왜 그토록 담담한 표정을 지었던 것일까? 주기훈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저 여름밤의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 오동잎을 흩날렸다. 주기훈은 넋을 잃고 고개를 들었다. 마치 옛날 다시는 상처를 주다니 이번엔 아예 적대적인 분위기까지 조성하네. 뻔히 송신우가 판 함정인데 억지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예전 같았으면 가족 간의 화합을 위해 굽히고 들어갔겠지. 하지만 지금은 냉혹한 가족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끔찍하게 싫다. 왜 이렇게 차가운 집안에 태어난 걸까? 고집을 부리는 나를 보며 아빠는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발로 걷어찼다. 아직도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냐? 비틀거리며 쓰러져 피를 토했다. 주기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다가와 날 부축하려는 듯했지만 내 행동을 바로잡을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아빠를 말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빠, 진정하세요.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벌을 받아도 싸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주기훈은 차가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지금 재준 씨 상태로는 결혼하기 힘들 것 같아요. 신우가 목숨을 부지한 게 천만다행이지 뭐예요. 벌을 주는 의미에서 혼인신고는 잠시 미루고 신우와 먼저 결혼식을 올리도록 하죠. 뭐. 지금 나한테 벌을 준다는 거야? 어이없어서 헛웃음이 나왔다. 내 비웃음에 주기훈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진심으로 결혼하려는 건 아니고 그저 송신우에게 보상해주려는 것뿐인데 부모님과 주기훈은 무의식적으로 송신우 앞에 섰다. 내가 화를 내고 송신우를 해칠까 봐 걱정하는 거겠지? 실망스럽게도 나는 화를 내거나 그들을 맡기는커녕 환하게 웃으며 피를 토했다. 그래. 그럼 먼저 결혼하는 걸 축하해야겠네. 매제될 놈하고 처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비틀거리며 베란다로 향했다. 더 이상 그들을 보고 싶지 않았다. 송신우는 가련한 표정으로 말했다. 형, 누나랑 결혼하면 꼭 초대할게. 그냥 형식적인 결혼이지만 난 그걸로도 충분히 만족해. 형한테 축복받고 싶어. 아빠는 코웃음을 쳤다. 걱정 마, 제가 안 간다고 해도 억지로 끌고 갈 테니까. 잘못을 저질렀으면 벌을 받아야지. 엄마는 아들의 뒷모습을 향해 소리쳤다. 결혼식에 안 오면 당장 집에서 나가. 주기훈은 내가 평소처럼 질투하지 않자 불안감을 느꼈다. 설마 송신우와 진짜 결혼하려는 건 아니겠지? 그녀는 질투에 눈이 멀어 이성을 잃은 내 모습이 아니면 안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번 기회에 정신을 차리면 예전처럼 다시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매질 나는 말과 평온한 미소는 가슴에 비수를 꽂는 듯 아팠다. 왜 자꾸 이러는 걸까? 그 후 세 사람은 나를 내버려 두고 내가 쓰러져 죽든 도망가든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내가 그들을 끔찍이 아끼고 주기훈을 너무나 사랑해서 무슨 짓도 저지를 수 없는 존재로 박혀 있었다. 하늘 아래 발 디딜 곳 하나 없는 나는 3일 동안 집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요양했다. 부모님과 주기훈은 결혼식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결혼식장은 구경식당으로 정했다.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치스러운 일이었지만 송신우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돈을 아끼지 않았다. 결혼식 날이 밝자 나는 일찍 짐을 챙겨 국방대학교 교수를 기다렸다. 부모님과 송신우는 구경식당으로 가서 손님을 맞이하고 군인이기 때문에 웨딩드레스를 입을 수 없는 주기훈이 내 앞에 나타났다. 재준아, 이따가 나랑 같이 가자. 신우와의 결혼은 그냥 형식일 뿐이야. 혼인 신고도 안 할 거고 널 배신할 일도 없을 거야. 주기훈은 11살 때 부모님에게 쫓겨나 오동나무 아래 앉아 울고 있는 나에게 희망을 주었던 것처럼 맹세했다.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변해버렸다.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주기훈은 안심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오늘 내가 결혼식을 엉망으로 만들까 봐 걱정했는데 이제 보니 정신을 차린 것 같네. 이 주기훈은 어떻게든 나를 결혼식에 데려가고 싶어 했다. 내가 그녀의 곁에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굳게 담은 입술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주기훈은 내가 더 이상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주기훈이 차에 타려고 할 때 경비병이 다가와 식당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주기훈은 아쉬운 표정으로 발걸음을 돌리며 꼭 결혼식에 와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다. 차가 떠나자 나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주기훈의 차가 떠나자마자 국방대학교 교수의 차가 마당으로 들어왔다. 교수는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냐고 물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15년 동안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가득한 이곳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다. 편애하는 부모님, 변심한 약혼녀. 더 이상 그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다. 곧바로 차에 올라 국방대학교 해독학과로 향했다. 그곳에서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부모님의 아들도 주기훈의 남편도 아닌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리라. 내 조국을 위해? 국방대학교 차량은 구경식당 앞을 지나갔다. 창밖을 통해 식당 앞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보였다. 부모님과 송신우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주기훈은 수줍은 듯 약간 상기된 표정이었다. 네 사람은 정말 잘 어울려 보였다. 차는 점점 멀어져 갔고 네 사람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살아갈 것이다. 구경식당 앞에서 주기훈은 갑자기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고개를 들었다. 나를 기다리던 지프차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그녀를 덮쳐왔다. 부모님은 기쁨에 들떠 만나는 사람마다 아들의 경사를 자랑했다. 송신우가 북경대학교에 합격한 것도 모자라 동네 최고의 미인인 주기훈과 결혼까지 한다니. 주기훈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북경대학교 합격증도 결혼도 모두 원래 재준의 것이었다. 그녀는
단지 송신우의 치료를 돕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동의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부모님의 태도는 마치 송신우가 모든 것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처럼 뻔뻔스러웠다. 송신우는 불안한 눈빛으로 군중 속에서 나를 찾으며 주기훈에게 매달렸다. 형은 왜 안 오는 거야? 축하해주겠다고 약속했잖아. 내가 행복한 꼴을 보기 싫은 걸까? 내가 엎드려 빌면 형이 와줄까? 송신우는 또다시 가련한 척 연기를 시작했다. 아빠는 혀를 차며 말했다. 신경 쓰지 마. 저 녀석은 은혜도 모르는 놈이야. 쯧쯧. 송신우 털끝만큼도 못 따라가는 놈을 아들로 뒀으니 내가 죄인이지. 엄마도 맞장구를 쳤다. 재준이는 정말 눈치가 없어. 사촌 동생 결혼식에 빠지다니. 예전에도 신우를 괴롭히더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보네. 조만간 집에 불러다가 혼쭐을 내줘야겠어. 송신우는 얄미운 표정을 지으며 속삭였다. 아마 누나를 뺏길까 봐 불안한 거겠죠? 저는 그저 결혼이라는 꿈을 이루고 싶을 뿐인데 결혼식이 끝나면 다시 형에게 돌려줄 거예요. 형이 싫어한다면 결혼식은 취소해도 괜찮아요. 송신우의 연기는 또다시 효과를 발휘했다. 부모님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셈이었다. 절망과 고통에 휩싸여 있을 내 모습을 상상하며 송신우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주기훈은 불안한 눈빛으로 밖을 계속 응시했다. 결혼식이 시작될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나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오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었다. 왜냐하면 내가 항상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어디에 있든 항상 나를 찾을 수 있었다. 나는 언제나 그녀 곁에 있었으니까. 주기훈은 내가 옹졸한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다. 그동안 겪었던 고통을 모두 이해하고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질투심에 휩싸여 이성을 잃을까 봐 걱정하고 있었다. 결혼식이 시작되려 하자 주기훈은 초조함을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갔다. 송신우는 급하게 주기훈을 붙잡았다. 누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주기훈은 차가운 눈빛으로 송신우를 쏘아봤다. 순간 송신우는 겁에 질려 가련한 표정을 지어 보이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주기훈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섬뜩한 표정이었다. 주기훈은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주기훈은 송신우를 뿌리치고 집으로 달려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겉으로는 내 걱정을 하는 척했지만 실상은 질투에 눈이 멀어 폭주할까 봐 불안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최대한 빨리 집으로 돌아가 나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싶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집으로 뛰어들어간 주기훈은 현관문을 열고 베란다로 향했다. 재준아, 화 풀고 같이 가자. 다들 널 기다리고 있어. 주기훈은 깨끗하게 정리된 베란다를 보고 경악했다. 낡은 돗자리는 구석에 처박혀 있었고 공부하던 낡은 책상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책상 위에는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더 이상 필요 없어. 주기훈은 영원히 그 두 줄의 글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텅 빈 베란다를 가득 채운 절망감은 심장을 짓누르는 듯 아팠다. 주기훈은 필사적으로 고개를 가로저으며 현실을 부정했다. 재준이는 장난치는 거야? 분명히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야. 그녀의 기억 속에 나는 부모님과 그녀에게 버림받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아이였다. 그럴 리가 없다. 주기훈은 밖으로 뛰쳐나가 마당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 마침내 그녀는 내가 이곳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심어놓은 해바라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행운을 빌어주겠다며 매달아 놓았던 붉은 실도 보이지 않았다. 주기훈은 울면서 오동나무 아래로 향했다. 주기훈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을 알고 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비밀을 꺼내놓고 부모님의 사랑을 갈망하던 곳, 그녀에 대한 감정을 고백하던 오동나무 아래.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끔찍했다. 땅은 파헤쳐져 있었고
작은 병은 깨져 결국 또 이러네. 계급 투쟁하는 것도 아니고. 뻔히 송신우가 함정을 판 건데 억지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예전 같았으면 가족애를 지키고 인정받고 싶어서 굴복했을 텐데. 지금은 냉혹한 가족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끔찍하게 싫다. 대체 왜 이렇게 차가운 집안에 태어난 걸까? 고집을 부리는 나를 보며 아빠는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발로 걷어찼다. 아직도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냐? 비틀거리며 쓰러져 피를 토했다. 주기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다가와 날 부축하려는 듯 했지만 내 행동을 바로잡을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아빠를 말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빠, 진정하세요.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벌을 받아도 싸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주기훈은 차가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지금 재준 씨 상태로는 결혼하기 힘들 것 같아요. 신우가 목숨을 부지한 게 천만다행이지 뭐예요. 벌을 주는 의미에서 혼인신고는 잠시 미루고 신우와 먼저 결혼식을 올리도록 하죠. 뭐? 지금 나한테 벌을 준다는 거야? 어이없어서 헛웃음이 나왔다. 내 비웃음에 주기훈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진심으로 결혼하려는 건 아니고 그저 송신우에게 보상해주려는 것뿐인데. 부모님과 주기훈은 무의식적으로 송신우 앞에 섰다. 내가 화를 내고 송신우를 해칠까 봐 걱정하는 거겠지? 실망스럽게도 나는 화를 내거나 그들을 맡기는커녕 환하게 웃으며 피를 토했다. 그래. 그럼 먼저 결혼하는 걸 축하해야겠네. 매제될 놈하고 처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비틀거리며 베란다로 향했다. 더 이상 그들을 보고 싶지 않았다. 송신우는 가련한 표정으로 말했다. 형, 누나랑 결혼하면 꼭 초대할게. 그냥 형식적인 결혼이지만 난 그걸로도 충분히 만족해. 형한테 축복받고 싶어. 아빠는 코웃음을 쳤다. 신경 쓰지 마. 저 녀석은 은혜도 모르는 놈이야. 쯧쯧. 송신우 털끝만큼도 못 따라가는 놈을 아들로 뒀으니 내가 죄인이지. 엄마도 맞장구를 쳤다. 재준이는 정말 눈치가 없어. 사촌 동생 결혼식에 빠지다니. 예전에도 신우를 괴롭히더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보네. 조만간 집에 불러다가 혼쭐을 내줘야겠어. 송신우는 얄미운 표정을 지으며 속삭였다. 아마 누나를 뺏길까 봐 불안한 거겠죠? 저는 그저 결혼이라는 꿈을 이루고 싶을 뿐인데 결혼식이 끝나면 다시 형에게 돌려줄 거예요. 형이 싫어한다면 결혼식은 취소해도 괜찮아요. 송신우의 연기는 또다시 효과를 발휘했다. 부모님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셈이었다. 절망과 고통에 휩싸여 있을 내 모습을 상상하며 송신우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주기훈은 불안한 눈빛으로 밖을 계속 응시했다. 결혼식이 시작될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나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오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었다. 왜냐하면 내가 항상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어디에 있든 항상 나를 찾을 수 있었다. 나는 언제나 그녀 곁에 있었으니까. 주기훈은 내가 옹졸한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다. 그동안 겪었던 고통을 모두 이해하고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질투심에 휩싸여 이성을 잃을까 봐 걱정하고 있었다. 결혼식이 시작되려 하자 주기훈은 초조함을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갔다. 송신우는 급하게 주기훈을 붙잡았다. 누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주기훈은 차가운 눈빛으로 송신우를 쏘아봤다. 순간 송신우는 겁에 질려 가련한 표정을 지어 보이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주기훈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섬뜩한 표정이었다. 주기훈은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주기훈은 송신우를 뿌리치고 집으로 달려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겉으로는 내 걱정을 하는 척했지만 실상은 질투에 눈이 멀어 폭주할까 봐 불안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최대한 빨리 집으로 돌아가 나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싶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집으로 뛰어들어간 주기훈은 현관문을 열고 베란다로 향했다. 재준아, 화 풀고 같이 가자. 다들 널 기다리고 있어. 주기훈은 깨끗하게 정리된 베란다를 보고 경악했다. 낡은 돗자리는 구석에 처박혀 있었고 공부하던 낡은 책상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책상 위에는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더 이상 필요 없어. 주기훈은 영원히 그 두 줄의 글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텅 빈 베란다를 가득 채운 절망감은 심장을 짓누르는 듯 아팠다. 주기훈은 필사적으로 고개를 가로저으며 현실을 부정했다. 재준이는 장난치는 거야? 분명히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야. 그녀의 기억 속에 나는 부모님과 그녀에게 버림받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아이였다. 그럴 리가 없다. 주기훈은 밖으로 뛰쳐나가 마당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 마침내 그녀는 내가 이곳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심어놓은 해바라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행운을 빌어주겠다며 매달아 놓았던 붉은 실도 보이지 않았다. 주기훈은 울면서 오동나무 아래로 향했다. 주기훈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을 알고 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비밀을 꺼내놓고 부모님의 사랑을 갈망하던 곳, 그녀에 대한 감정을 고백하던 오동나무 아래.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끔찍했다. 땅은 파헤쳐져 있었고 작은 병은 깨져 있었다. 주기훈은 털썩 주저앉았다. 이 모든 것이 내가 떠났다는 것을 의미했다. 주기훈은 멍하니 잿더미를 바라봤다. 이제서야 내가 떠나기 전에 보냈던 신호들을 깨달았다. 안타깝게도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그토록 쉽게 떠나버린다. 그녀의 선물을 태우고 아름다웠던 추억을 파괴하고 오동잎 하나 가져가지 않았다. 주기훈이 송신우와 가짜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왜 그토록 담담한 표정을 지었던 것일까? 주기훈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저 여름밤의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 오동잎을 흩날렸다. 주기훈은 넋을 잃고 고개를 들었다. 마치 옛날에 내가 거기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절망에 빠진 채 주기훈은 송신우에게 모든 진실을 밝히고 더 이상 그의 삶에 관여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병실 문을 열려는 순간 송신우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우울증 환자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흥겨운 멜로디였다. 주기훈은 본능적으로 송신우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했다. 전에 재준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사촌 동생의 우울증은 모두 거짓이고 내 것을 빼앗기 위해 꾸며낸 연극이라고. 과거에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달리 보였다. 주기훈은 엄마의 팔을 잡고 고개를 저으며 잠시 기다려달라는 신호를 보냈다. 아빠가 물을 가지러 간 사이 병실에는 송신우 혼자 남게 되었다. 송신우는 침대에 앉아 다리를 꼬고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중얼거렸다. 그 얼간이 녀석 꼴 좋다. 부모님도 뺏기고 북경대 자리도 내가 차지하고 이제 약혼녀까지 내 소나귀에 들어왔으니 게임 끝이지. 가짜 결혼이지만 질투심에 눈이 멀어 깽판 치면 셋 다 내 편이니까 억지로라도 나랑 같이 자게 만들 수 있어. 낄낄. 역시 난 너무 똑똑해. 송신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병실은 쥐 죽은 듯 고요했기에 모든 말이 생생하게 들렸다. 엄마는 충격에 휩싸여 굳어버렸다.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했다. 주기훈은 격렬한 분노에 휩싸였다. 송신우는 늘 아픈 척 연기하면서 내 모든 것을 앗아가려 했다. 부모님, 북경대, 심지어 약혼녀까지. 소름 끼칠 정도로 끔찍했다. 그동안 송신우가 나를 얼간이라고 부르고 부모님을 멍청이 취급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다. 이게 평소에 순하고 착했던 송신우의 본 모습이란 말인가? 주기훈은 송신우 때문에 내쫓았던 재준이 떠올라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주기훈은 자신에게 뺨이라도 때리고 싶을 정도로 후회스러웠다. 그들은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다.
특히 송신우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밥은 이미 엎질러졌다. 주기훈은 소름이 돋았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발로 문을 걷어찼다. 송신우는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굳어버렸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요? 주기훈이 입을 열기도 전에 엄마가 달려들어 송신우의 멱살을 잡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어떻게 날 속일 수가 있어? 송신우는 필사적으로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쳤다. 엄마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다. 자신이 지금껏 송신우를 친자식처럼 아끼고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사랑했기에 재준이를 모질게 대했던 사실에 후회스러워했다. 하지만 송신우는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심지어 나를 얼간이라고 부르며 조롱하고 가족들을 멍청이 취급하기까지 했다. 엄마는 손을 들어 송신우를 때리려 했지만 송신우는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다. 잘못했어요. 다 꿈속에서 본 환상 때문에 그랬어요. 형이 절 해치고 여러분이 절 버릴까 봐 너무 무서워서 헛소리를 짓거렸을 뿐이에요. 으앙, 송신우는 있는 힘껏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 바닥이 피로 물들자 엄마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마음이 약해진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송신우를 일으켜 세우려 했다. 송신우는 태도가 누그러진 것을 눈치채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지금까지 내가 재준이한테 무슨 짓을 해왔는지 내가 낱낱이 밝혀낼 거야의 주기훈은 차가운 표정으로 속삭였다. 재준이를 떠나보낸 후에야 정신을 차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만약 송신우가 가식적인 인물이라면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송신우 때문에 억울하게 당했을 재준이를 생각하면 끔찍했다. 주기훈은 주기건의 힘을 빌려 송신우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주기훈은 송신우의 범죄 행위가 낱낱이 기록된 서류를 보고 분노를 참지 못했다. 주기훈이 더 이상 송신우를 감싸주지 않자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주기훈은 송신우의 방비밀 서랍에서 끔찍한 내용이 적힌 일기장을 발견했다. 3월 9일, 재준이 생일, 아빠가 운동화를 사줬는데 너무 구리다. 왜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야 했을까? 아빠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별표 3월 12일, 드디어 아빠가 죽었다. 재준이를 구하려다 죽다니 바보가 완전한 해방을 맞이하지 못한 채 감정 문제는 사소한 개인의 품행 문제로 치부되기 일쑤였다. 뜬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6월의 어느 날 주기훈이 국방대학교에 나타났다. 늦여름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상남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기숙사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웬 여자가 끈질기게 서 있다는 룸메이트의 말에 직감적으로 그녀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밖으로 나갔다. 주기훈과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모든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기숙사 아래로 내려가니 빗속에 흐릿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이 보였다. 숨을 크게 쉬고 앞으로 나아갔다. 올여름 첫 장맛비는 매캐한 냉기를 몰고 왔고 빗속에 흐릿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여인은 온몸이 젖은 채 기숙사 아래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온통 애정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가오는 나를 바라보는 그 여자를 보며 마음은 평온하기만 했다. 예전에는 주기훈이 조금이라도 슬퍼하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주고 싶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슬프고 괴로워하는데도 감정의 동요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약간의 짜증이 밀려왔다. 뒤늦은 후회는 싸구려 풀만도 못하다.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사랑, 평생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여자는 몇 번이고 나를 실망시켰다. 이제 와서 모든 것이 오해였다고? 어쩌면 그들의 만남 자체가 아름다운 오해였을지도 모른다고? 나는 주기훈의 머리 위로 우산을 기울여주고 손을 들어 그녀의 얼굴에 묻은 빗물을 닦아주었다. 다정한 손길에 주기훈의 눈이 빛났다. 그럴 가치 없어. 나는 고개를 저으며 후련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주기훈의 뒤편을 바라봤다. 빗속에 잠긴 오동나무가 눈에 들어왔다. 그동안 고마웠어. 너 덕분에 가장 추운 겨울을 견딜 수 있었어. 그때 나는 정말 절망적이었고 투쟁에 지쳐 쓰러진 선상님보다 더 괴로웠어. 하지만 너 역시 조금씩 나를 실망시켰지? 내가 저지른 일을 애써 감추려고 하지 마. 상처는 언제나 그 자리에 남아있을 거야. 사라지지 않아. 지금 내 모습은 내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주기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핏기 없이 창백해진 입술이 떨렸고 목소리도 가늘게 떨렸다. 주기훈은 끊임없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그녀가 있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평온하고 냉담한 내 눈빛을 마주하자 그동안 맴돌던 말들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얼굴에 묻은 빗물을 닦아주었다. 분명히 내 눈앞에 서 있는데도 주기훈은 내가 점점 멀어져 간다는 느낌을 받았다.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했지만 내 마른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 피를 쏟게 했다. 세상 전체가 핏빛으로 물드는 것 같았다. 재준아, 부탁이 있어. 일주일만 휴가를 내서 널 만나러 왔어. 딱 일주일만 내 곁에 있게 해줘. 방해 안 할게. 조용히 지켜보기만 할게. 내일 떠날 테지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주기훈은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다. 슬픔에 잠겨 눈물을 흘리는 그녀를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순간 서로의 마음을 읽었는지도 모른다. 주기훈은 비틀거리며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다. 그녀가 울고 있는데도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 더 이상 주기훈을 사랑하지 않게 된 것이다. 나는 우산을 주기훈에게 남겨두고 기숙사로 향했다. 이번에는 주기훈에게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했다. 앞으로 영원히 주기훈과 재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송신우와 부모님은 행복하게 잘 지내겠지? 어쩌면 나는 그들에게 짐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내 선택이고 내 운명이다. 과거를 완전히 끊어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주기훈이 손을 뻗어 나를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뿌리치고 돌아섰다. 주기훈은 절망에 빠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전에 나는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그 고통은 뼈에 사무칠 정도로 끔찍했을 것이다. 이제야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주기훈은 국방대학교를 떠났다. 떠나는 날, 내게 작별 인사를 하러 오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주기훈은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늦기 전에 나를 붙잡았어야 했다. 주기훈은 내게 상처를 주기 위해 했던 짓들을 후회하며 괴로워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주기훈은 내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어버렸다. 오로지 주기훈에게는 재준이 없는 삶이 남았을 뿐이었다. 영원히 메울 수 없는 구멍이 뚫린 채 다시는 곁에 둘 수 없다는 걸, 영원히 닿을 수 없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다.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버린 숱한 연인들처럼 그녀도 그렇게 자신의 손으로 영원히 나를 잃어버린 것이다. 주기훈은 군에서 진급 제안을 거절하고 오직 나를 기다리며 살았다. 세월이 흘러 3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송신우는 폐인이 되어 매일 밤 헛소리를 짓거렸고 부모님은 그런 송신우를 괴롭히며 죄책감을 덜어내려 했다. 부모님은 늙고 지쳐 보였고 얼굴에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다. 주기훈은 부모님의 고통을 외면하며 냉정하게 대했다. 주기훈은 더 이상 그들의 곁에 있을 수 없었다. 마침내 국방대학교 졸업 시즌이 다가왔다.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주기훈은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고 부대로 향했다. 이제 그녀가 죄를 갚을 차례였다.
이번 임무는 매우 중요하며 어떤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1987년 여름, 전국적으로 대학생들이 서북지역 지원에 나서는 열풍이 불었지만 치안 문제도 끊이지 않았다. 당시 대학 합격은 가문의 영광이었고 국가적으로도 인재 한 명 한 명이 소중했다. 국방대학교 해독학과 역시 예외는 아니었지만 일반적인 루트를 따르지 않고 서북지역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해 비밀리에 컴퓨터 해독 연구를 진행했다. 이는 미래의 현대전에 필수적인 극비 임무였다. 국방대학교 해독학과 졸업생들이 서북지역으로 파견되자 적대 세력은 그들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며 온갖 방법으로 방해 공작을 펼쳤다. 이에 맞서 주기훈이 이끄는 특전 여단이 비밀 호송 임무를 맡게 되었다. 주기훈은 적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 늘 그림자 속에 숨어 다녔지만 호송 차량 맨 앞에 타고 있을 재준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렜다. 지난 몇 년 동안 주기훈은 수많은 공을 세웠지만 진급을 거절하고 오직 기회만을 기다려왔다. 국방대학교 해독학과가 서북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호송 임무를 자원했다. 그곳을 떠난 이후 주기훈은 자신이 의미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예전처럼 재준을 지켜주는 수호천사가 되고 싶었다. 재준에게 자신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녀의 속죄는 묵묵히 지켜주는 것이었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잠시라도 함께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는 것이었다. 이것이 주기훈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호송 차량에 몸을 싣고 창밖을 바라봤다. 끝없이 펼쳐진 고비 사막이 눈에 들어왔다. 서북 지역으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환경은 점점 척박해졌다. 훈련은 훈련일 뿐이었다. 지난 4년간의 대학 생활은 나를 크게 바꿔놓았다. 나는 성숙하고 굳건해졌고 졸업생 대표로 뽑힐 만큼 뛰어난 인재가 되었다. 이번 서북행은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했다. 그 과정에서 호송 차량이 몇 번이나 멈춰섰지만 곧 다시 출발하곤 했다. 나는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나를 호위하는 특전 부대가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었다. 차량이 연구센터에 도착했을 때 호송 인원은 200여 명에서 100여 명으로 줄어들어 있었다. 도중에 얼마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모두가 쉴 틈도 없이 곧바로 업무에 투입되었다. 나는 연구센터에 도착하자마자 통신 장비가 낡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장비 교체를 요청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대학교에서 정보통신망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던 나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국방정보통신망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훈련 외에도 국방정보통신망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싶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3개월 만에 연구센터를 완전히 탈바꿈시켜 암호 방어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입사한 지 3개월 만에 1등 공신이 된 것이다. 업무를 보는 동안 누군가 뒤에서 나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피로 때문에 환각을 보는 거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고비 사막에 큰 비가 내려 중요한 통신 기지가 파괴되었다. 나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곧장 밖으로 뛰쳐나가 기지를 복구했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기지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나는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기지를 복구하는 데 힘썼다. 마침내 통신기지를 복구했지만 돌아오는 길에 함정에 빠져 동굴에 갇히고 말았다. 폭우 때문에 외부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동굴 안에 갇힌 지 3일이나 되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자 시야가 흐릿해졌다. 그때 빛이 한 줄기 새어 들어오고 빛 속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다. 익숙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녀는 나를 부축해 동굴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작고 가냘픈 몸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강인한 힘이 있었다. 동굴 정상에 도착하자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는 기쁨에 감격해 그녀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나를 간호사에게 넘겨주고 사라져 버렸다. 그녀를 불러 세우고 싶었지만 기력이 다해 곧바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3일 동안 병실에 누워있다가 기력을 되찾은 나는 곧바로 은인을 찾아 나섰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려 하지 않았다. 연구센터 소장은 직접 찾아와 내게 완전히 풀려나지 못한 채 감정 문제는 그저 개인의 품행 문제로 치부되기 일쑤였다. 뜬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6월의 어느 날 주기훈이 국방대학교에 나타났다. 늦여름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상남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기숙사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웬 여자가 끈질기게 서 있다는 룸메이트의 말에 직감적으로 그녀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밖으로 나갔다. 주기훈과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모든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기숙사 아래로 내려가니 빗속에 흐릿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이 보였다. 숨을 크게 쉬고 앞으로 나아갔다. 올여름 첫 장맛비는 매캐한 냉기를 몰고 왔고 빗속에 흐릿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여인은 온몸이 젖은 채 기숙사 아래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온통 애정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가오는 나를 바라보는 그 여자를 보며 마음은 평온하기만 했다. 예전에는 주기훈이 조금이라도 슬퍼하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주고 싶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슬프고 괴로워하는데도 감정의 동요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약간의 짜증이 밀려왔다. 뒤늦은 후회는 싸구려 풀만도 못하다.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사랑, 평생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여자는 몇 번이고 나를 실망시켰다. 이제 와서 모든 것이 오해였다고? 어쩌면 그들의 만남 자체가 아름다운 오해였을지도 모른다고? 나는 주기훈의 머리 위로 우산을 기울여주고 손을 들어 그녀의 얼굴에 묻은 빗물을 닦아주었다. 다정한 손길에 주기훈의 눈이 빛났다. 그럴 가치 없어. 나는 고개를 저으며 후련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주기훈의 뒤편을 바라봤다. 빗속에 잠긴 오동나무가 눈에 들어왔다. 그동안 고마웠어. 너 덕분에 가장 추운 겨울을 견딜 수 있었어. 그때 나는 정말 절망적이었고 투쟁에 지쳐 쓰러진 선상님보다 더 괴로웠어. 하지만 너 역시 조금씩 나를 실망시켰지? 내가 저지른 일을 애써 감추려고 하지 마. 상처는 언제나 그 자리에 남아있을 거야. 사라지지 않아. 지금 내 모습은 내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주기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핏기 없이 창백해진 입술이 떨렸고 목소리도 가늘게 떨렸다. 주기훈은 끊임없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그녀가 있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평온하고 냉담한 내 눈빛을 마주하자 그동안 맴돌던 말들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얼굴에 묻은 빗물을 닦아주었다. 분명히 내 눈앞에 서 있는데도 주기훈은 내가 점점 멀어져 간다는 느낌을 받았다.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했지만 내 마른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 피를 쏟게 했다. 세상 전체가 핏빛으로 물드는 것 같았다. 재준아, 부탁이 있어. 일주일만 휴가를 내서 널 만나러 왔어. 딱 일주일만 내 곁에 있게 해줘. 방해 안 할게. 조용히 지켜보기만 할게. 내일 떠날 테지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주기훈은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다. 슬픔에 잠겨 눈물을 흘리는 그녀를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순간 서로의 마음을 읽었는지도 모른다. 주기훈은 비틀거리며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다. 그녀가 울고 있는데도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 더 이상 주기훈을 사랑하지 않게 된 것이다. 나는 우산을 주기훈에게 남겨두고 기숙사로 향했다. 이번에는 주기훈에게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했다. 앞으로 영원히 주기훈과 재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송신호와 부모님은 행복하게 잘 지내겠지? 어쩌면 나는 그들에게 짐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내 선택이고 내 운명이다. 과거를 완전히 끊어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주기훈이 손을 뻗어 나를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뿌리치고 돌아섰다. 주기훈은 절망에 빠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전에 나는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그 고통은 뼈에 사무칠 정도로 끔찍했을 것이다. 이제야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주기훈은 국방대학교를 떠났다. 떠나는 날, 내게 작별 인사를 하러 오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주기훈은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늦기 전에 나를 붙잡았어야 했다. 주기훈은 내게 상처를 주기 위해 했던 짓들을 후회하며 괴로워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오로지 주기훈에게는 재준이 없는 삶이 남았을 뿐이었다. 영원히 메울 수 없는 구멍이 뚫린 채 다시는 곁에 둘 수 없다는 걸, 영원히 닿을 수 없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다.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버린 숱한 연인들처럼 그녀도 그렇게 자신의 손으로 영원히 나를 잃어버린 것이다. 주기훈은 군에서 진급 제안을 거절하고 오직 나를 기다리며 살았다. 세월이 흘러 3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송신우는 폐인이 되어 매일 밤 헛소리를 짓거렸고 부모님은 그런 송신우를 괴롭히며 죄책감을 덜어내려 했다. 부모님은 늙고 지쳐 보였고 얼굴에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다. 주기훈은 부모님의 고통을 외면하며 냉정하게 대했다. 주기훈은 더 이상 그들의 곁에 있을 수 없었다. 마침내 국방대학교 졸업 시즌이 다가왔다.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주기훈은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고 부대로 향했다. 이제 그녀가 죄를 갚을 차례였다. 이번 임무는 매우 중요하며 어떤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1987년 여름 전국적으로 대학생들이 서북지역 지원에 나서는 열풍이 불었지만 치안 문제도 끊이지 않았다. 당시 대학 합격은 가문의 영광이었고 국가적으로도 인재 한 명 한 명이 소중했다. 국방대학교 해독학과 역시 예외는 아니었지만 일반적인 루트를 따르지 않고 서북지역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해 비밀리에 컴퓨터 해독 연구를 진행했다. 이는 미래의 현대전의 필수적인 극비 임무였다. 국방대학교 해독학과 졸업생들이 서북지역으로 파견되자 적대 세력은 그들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며 온갖 방법으로 방해 공작을 펼쳤다. 이에 맞서 주기훈이 이끄는 특전 여단이 비밀 호송 임무를 맡게 되었다. 주기훈은 적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 늘 그림자 속에 숨어 다녔지만 호송 차량 맨 앞에 타고 있을 재준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렜다. 지난 몇 년 동안 주기훈은 수많은 공을 세웠지만 진급을 거절하고 오직 기회만을 기다려왔다. 국방대학교 해독학과가 서북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호송 임무를 자원했다. 그곳을 떠난 이후 주기훈은 자신이 의미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예전처럼 재준을 지켜주는 수호천사가 되고 싶었다. 재준에게 자신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녀의 속죄는 묵묵히 지켜주는 것이었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잠시라도 함께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는 것이었다. 이것이 주기훈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호송 차량에 몸을 싣고 창밖을 바라봤다. 끝없이 펼쳐진 고비 사막이 눈에 들어왔다. 서북 지역으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환경은 점점 척박해졌다.